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텐선비 남희택입니다. 네, 오늘은 바이오 종목 말씀드린 대로 리가캠 바이오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레고캠 바이오라는 이름이었는데 오리온이 투자한 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죠. 지금 리가캠 바이오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ABL 바이오와 비교했을 때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간단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가캠 바이오가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의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전에도 봤던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Y자 형태로 나와 있는 요 항체입니다. 항원이 있죠. 항원은 우리 몸에 침투하는 세균이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Y자로 된 게 항체입니다. 항체는 뭡니까? 영어로 안티바디. 안티바디는 그러니까 저항하는 몸이란 뜻이잖아요. 안티바디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항원이 침투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이 항체들이 이 세균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세균이 우리 몸에서 사라지게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안티바디죠. 좋은 애죠. 얘는 좋은 애고 항원은 나쁜 애입니다. 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이 리가캠 바이오 안에서는 항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이 항체가 이렇게 Y자 형태로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짝대기가 연결되죠. 여기 짝대기. 이게 링커입니다. 링크가 뭡니까? 연결해주다잖아요. 연결해주는 애인데 항체와 어떤 애가 요 브릿지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드럭, 약물이라고 나옵니다. 약물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이겠죠, 당연히. 약물을 여기다가 끼고요. 이 약물을 다른 말로 페이로드라고 얘기해요. 페이로드. 그러니까 탑재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페이로드가 여기 있고, 이 페이로드를 약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이 기술을 이제 ADC라고 얘기합니다. 이 ADC의 약자는, A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체의 약자죠. 안티바디. 항체. 이 D는 뭐겠습니까? 여기 D 나오죠? 드럭. 약물, C가 컨저게이트라고 해서 접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바디, 드럭, 컨저게이트,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이게 바로 리가캠 바이오의 핵심 사업이에요. 이걸 왜 하느냐? 이 항체의 역할은요, 몸에 이 암세포가 발생을 한다라고 칩시다. 이게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있으면 이 T세포가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서 이 항암세포랑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약물을 주입을 해서 이 암을 사멸시킬 수 있는, 또는 이 암의 번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약물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노리는 건데, 자, 이 지금 세포의 요 항체의 링커를 통해서 이 드럭을 연결했죠. 이게 ADC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거를 인체에 주입을 하면 얘가 이제 그 암세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붙어서 얘가 링커를 분리를 시킵니다. 링커가 분리가 되면 약물이 나오겠죠. 약물이 나오면 약물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물 반응 쪽으로 나올 때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 사이토카인이 발생을 하면 결국은 이게 독성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독성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어찌 보면 독도 인체 치료를 위해서 적정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마약도 심지어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독도 적정 수량이 나오면 우리 몸에 좀 이롭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약물을 적정 사이토카인이 방출될 때는 암을 사멸할 수 있는 좋은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ADC를 계속적으로 맞는다라고 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까요? 독성이 과도하게 몸의 내성을 통해서 누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니까 더 많은 약을 주입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약을 주입을 했을 때 효과는 있겠지만 독성이 더 많이 체내에 방출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C가 가진 한계점이 이건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ADC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이에요. 항암 신약 치료제 관련해서 이 ADC, 이 C가 컨저게이트 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링커와 요 드럭, 약물과 이 항체를 연결해주는 이 기술이 컨주올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컨주올. 이게 컨저게이트의 그 영어를 따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접합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기술 수출을 한 것들도 있고, 이거를 활용해서 만든 ADC 치료제, 자, 이 파이프라인으로 기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제로 개발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다이치 산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했던 글로벌 블록버스터 에너투라고 하는 유방암 위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 관련해서 내성이 생긴 사람들에게 대체해줄 수 있는 그런 후보 약물로 요게 지금 기술 수출이 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력 파이프라인이 그 에너투를 타겟으로 한 ADC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DC의 단점이 뭡니까? 사이토카인 방출, 독성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 독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해주는 최근
최근의 기술이 뭐냐면 TPD에 TPD. TPD는 표적 단백질 항암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나왔었던 항암 치료제의 방식은 뭐냐면 암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역할이고 무언가 차단해주는 역할인데, 이 TPD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세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독성 물질을 발휘를 해서 어떤 단백질 그 암세포의 어떤 기능들을 저해하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TPD는 약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DC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DAC라고 얘기를 해요. 이 AC는 안티바디 컨저게이트의 약자 똑같고, DAC의 이 D는 이게 아마 뭐지? 이게 제거하다라는 약자를 쓰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뭐였더라? 뭐 디스그레이드인가 뭐 디그레이드인가 아무튼 그런 걸 쓰는데, 아무튼 이 D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예 없애버린다. 단백질을 아예 제거해버려서 암세포가 생기지 않게끔 미리 차단해버리는 이 솔루션이 DAC예요. 이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가 유한양행과 SK바이오팜인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로 그 BMS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쪽으로 기술 수출을 했던 게 오름 테라퓨틱. 그래서 이 오름 테라퓨틱이 이 ADC를 보완해줄 수 있는 이 DAC 기술을 갖고 있는, 이거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TPD 요거를 기술 수출했잖아요. TPD2 요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공부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름 테라퓨틱이 부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가켄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ADC 사업 쪽으로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지만, 얘가 갖고 있는 그 독성에 대한 부작용 이 부분을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한양행과 SK바이오팜은 발빠르게 그거를 파이프라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가켄바이오도 DAC 쪽으로 가느냐? 그거는 아직 공식화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쪽 시장으로도 확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 시장만으로도 ADC 사업 자체가 이미 지금 출시할 예정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병행해서 갈 겁니다. 아무튼 ADC 관련해서 리가켄바이오가 모든 파이프라인이 다 이런 플랫폼이다. 그래서 굵직하게 두 가지로 어떤 매출이 나오느냐면, 이것을 통해서 ADC로 만든 파이프라인으로 기술 수출을 하고요. 해왔고, 또 하나는 컨주얼이라고 하는 플랫폼 이 사용 라이센스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수출을 통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그 기술 수출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ADC인데, ADC 중에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이냐 아니면 컨주얼 플랫폼을 판 거냐, 이제 이걸 구분한 건데, 일단은 그 중국 쪽에 2015년 포순 제약 쪽으로 LCB, 이 LCB는 리가켄바이오 약자입니다. LCB14 허투 타겟을 하고 있어요. 아까 에너투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타겟하고 있는 치료 물질인데, 이걸 통해서 지금 마일스톤이 한 208억 원 정도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익수다, 영국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2020년에 익수다 쪽으로 LCB73 기술 수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스톤, 자, 이게 LCB71인데 이게 그때 말씀드렸던 그 ABL 바이오와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었던, 자, 이 표적 타겟은 ROR1입니다. 어렵겠지만 어떤 것을 타겟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해하기로 이거는 그 특정 단백질이나 그 물질을 타겟팅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 물질이 어디에 들러붙고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 이 파이프라인에서 타겟하고 있는 건 ROR1입니다. 혈액암 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ABL 바이오와 공동 개발을 해서 시스톤 파마슈티컬스로 기술 수출을 했어요. 마일스톤이 한 4천억 원 정도 나왔고, 비율이 아마 정확하게 공식화되지는 않는데 그냥 추정하기로 6대4, 리가케미 6, ABL 바이오가 4 정도로 요거는 이제 나눠서 수익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일스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1년 익수다 쪽으로 아까 허투 이쪽 타겟으로 한다라고 했던 LCB14, 요게 1조 1000억 원대 마일스톤이 나왔습니다. 요 계약이 나왔고요. 그리고 얀센,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죠. 얀센 쪽으로 LCB84, 이거는 타겟 물질이 트롭2라고 하는 쪽을 타겟하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나왔습니다. 2조 2천억 원 규모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었던 거죠. 오노제약 쪽으로 LCB97 요 ADC 플랫폼이죠. 요 ADC 파이프라인이 9,4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플랫폼인데 닥게다, 익수다, 그리고 소티오 바이오텍, 암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오노제약 쪽으로 마찬가지로 아까 그 파이프라인 플러스 ADC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돈을 받고 지원해주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리가켄바이오는 ADC를 잘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고, ADC 파이프라인이 다다 플러스 알파는 컨주얼이라고 하는 항체 약물 접합 플랫폼 기술을 갖고 이것을 기술 수출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오노제약까지 하고 있었다. 자, 이 정도만 알면요,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내용을 보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관심이 가는 게 여기 보면 이제 LCB가 아니라 LNCB예요. 이거 오타 아닙니다. LCB가 아니라 왜 중간에 N이 들어가냐? 여기 보면 같이 공동 개발한 회사가 있기 때문이죠. 파트너사 넥스트큐어와 함께 이 넥스트 N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LNCB74. 자, 이게 타겟하고 있는 게 B7H4예요. 자,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화이자가 임상을 중단했던 타겟입니다. 얘네가 중단했다는 거는 기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성공하게 되면 나름의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를 노릴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좀 관심을 많이 갖고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유사 경쟁 파이프라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사 좋은 데이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의미 있는 수준의 기술 수출이 나올 가능성이 큰 파이프라인이 바로 요 LNCB74. 이거는 좀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근시일 내에 좀 파이프라인 안에서 좀 매출이 찍힐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 얀센 쪽에 수출했던 내용이 있는데 한 2억 달러 정도가 이제 추가 마일스톤 수령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2억 달러면 대충 한 2,800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꽤 큰 금액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리가켄바이오의 뭐 1년 매출과도 거의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더 되죠. 그보다 높은 금액인데 이 정도 큰 금액이 얀센으로부터 기존에 수출했던 내용의 마일스톤이 추가 수령이 가능하다. 지금 실적을 볼까요? 리가켄바이오 뭐 뉴스가 나왔네. 이게 뭐지? 이거 지금 나온 뉴스네요. 아까까지 없었는데. 네, 리가켄바이오가 아까 소티오 바이오텍 나왔죠. ADC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을 받을 예정이다. 좋은 거죠. 얼마인가요? 2021년에 이미 나왔었던 계약인데 중간 마일스톤이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얼마인지는 나오진 않네요. 그러니까 총 1조 5천억 원인데 이것도 뭐 거의 1,000억 단위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총 계약이 1조 5천억 원이면 그러니까 이런 건 내용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소티오뿐만이 아니라 얀센 쪽으로도 2,80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매출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거 본 거죠. 지금까지 매출을 보면 리가켄바이오가 그죠. 2천억 원이 안 됐어요. 보면 올해도 작년이죠. 작년 안에 매출이 1,700억 정도. 여전히 지금 적자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2천억 원 그리고 오노제약으로부터도 마일스톤을 받는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거기에 오노제약 그리고 지금 소티오 쪽 나왔죠. 그러면 요 마일스톤이 이제 올해 매출에 잡힌다라고 하면 실적의 상승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가이던스는 나온 게 없어요. 네, 아직까지. 그래서 요게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뉴스를 하나 좀 보면 이게 올해 한 1월 무렵에 나온 뉴스인데 전략 수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정이라는 거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걸 뭐 뒤집어 엎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는 기존 플랫폼 위주로 했잖아요. 아까 기존 플랫폼 뭐였습니까? ADC 그리고 ADC 컨주얼 플랫폼이었죠. 컨주얼 글씨 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거 마우스로 써가지고 네, 알아보시죠. 네, 컨주얼 이 두 가지였는데 여기에 추가로 새로운 전략을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면역 항암제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면역 항암제 쪽으로 신규 플랫폼을 강화하겠다. 이제 그 내용으로 뭐 머크사 출신이었던 사람도 외부 인사를 좀 등용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박사죠. 한 박사를 이제 고용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머크사에서 11년 동안 근무를 한 사람인데 뭐 ADC라든지 뭐 PDC 펩타이드 약물 결합체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제 뭐 이런 것들을 주도해왔던 전문가여서 뭐 이런 내용으로 신약 개발을 더 이제 다각화하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기존에 했었던 ADC 연구소와 항암 신약이 중심이겠죠. 그래서 항암 신약 연구소 이 두 개를 이제 동시에 가져가겠다. 기존에는 ADC 쪽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신약 연구소 쪽으로도 다양하게 신규 플랫폼을 더 다각화하겠다라는 전략을 올해 1월에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DAC나 TPD 관련된 내용은 없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ADC를 더 진화시키고 여기에 더 많은 항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게끔 뭐 연구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나와있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 뉴스는요 봐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다른 뉴스 또 뭐 볼만한 게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봤던 거죠. 복수 차원에서 보면 아까 LCB14가 그 포순제약과 익수다 쪽으로 기술 수출했던 거고요. 유방암 허투는요 허가 여자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유방암 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허투라고 하는 타겟은 유방암 쪽 그리고 플러스는 이제 위암 쪽 이제 주로 타겟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치료 물질로 중국의 포슨제약과 영국의 익수다 쪽으로 요 LCB14는 타겟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뭡니까 ROR1을 타겟하고 있다. ABL 바이오와 공동 개발했던 고형암, 혈액암 뭐 이런 쪽으로 타겟하고 있는 이제 중국의 시스톤 파마 쪽에 대한
이제 마일스톤도 앞으로 추가될 때마다 임상 결과에 따라서 마일스톤이 수령이 될 것 같고,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했던 LNCB74 넥스트큐어와 함께 파트너십으로 개발했었던 거, 자, 이게 화이자가 포기했다라고 했던 그거죠. 이런 내용들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투자자는 LCB14, LCB71 그리고 LNCB74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얀센에 대한 마일스톤 아까 2,800억 원, 그리고 아까 뉴스로 나왔었던 소티오 바이오테크를 통해서 또 뭐 얼마가 들어오겠죠. 이런 내용들이 최근 시점 와서는 좀 기대감을 많이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가 현재 22만 1,500원을 찍고 17만 8천원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로 얼마 빠졌냐? 지금 보면 약 한 20% 정도 빠진 상태예요.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고, 알테오젠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좀 ABL 바이오와 좀 비교를 할게요. 얘네 둘이 사업 영역도 비슷하고 같이 보유하시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는 지금 25만 7,500원에서 18만 9천원까지 비슷하게 빠진 것 같지만 비슷하긴 합니다.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어제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기준으로는 조금 올라서 한 26% 정도 고점 대비 빠진 건데, 고점 대비 빠진 거는 비슷하지만 과거 시점으로 주봉 차트를 좀 보면요, 제가 과거에 1년 4개월 전에 영상 다뤘다라고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1년 4개월 전이면 한 2024년 10월 요쯤입니다. 요 무렵이에요. 요때 가격을 한번 볼게요. 보면 3만 1,000원에서 4만 500원, 이때 제가 종목 분석을 다뤘을 때가 3만 6천원대였습니다. ABL 바이오가 ABL이 3만 6천원대 종목 분석을 다뤘고, 그때 이후로 주가가 보면 여기에서 이만큼 올랐죠. 그러면 36,000원이었던 애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25만 원이 됐으니까 대략 한 6, 7배? 그죠? 7배 이상 올랐네요. 그러니까 7배 가까이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7배 정도가 오른 거고, 자, 이번에 리가켄바이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건 ABL 바이오예요. 자, 리가켄바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로 볼게요. 동일하게 종목 분석을 다뤘었던 게 요때죠. 2024년 10월 요 무렵의 주가를 보면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얼마인가요? 12만원이죠. 그죠? 제 기억에도 12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때 시점에서 지금 22만원까지 올랐는데 12만원이었던 애가 지금 22만원이 됐다. 2배가 채 안 됐어요. 고점 기준으로 보더라도 2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면으로 봤을 때 경쟁사로 봤었고 똑같이 같은 시점에 종목 분석을 했는데 바이오의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이 동일했겠죠. 뭐 ABL만 흐름이 좋았겠습니까? 리가켄바이오도 분명히 좋았습니다. 기울기로 보면 우상향이잖아요. 지금 보면 ABL 바이오 우상향, 리가켄바이오 우상향. 근데 이 상승률로 보면 리가켄바이오는 2배도 채 안 올랐고 ABL 바이오는 7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7배와 이 2배의 차이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ABL 바이오와 리가캠을 두 개 다 갖고 계신 분도 아까 계셨고, 둘 중에 하나만 갖고 계신 분도 계셨어요. 어떤 분은 리가캠 갖고 계시고 어떤 분은 ABL을 갖고 있는데, 자, 이 관점으로 보면 이미 7배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올라갔던 애기 때문에 뭔가 얘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가캠 입장에서는 얘가 2배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ABL보다는 리가캠이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 ABL은 많이 올랐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안 가는 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시장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얘는 그냥 지금처럼 ABL을 따라가는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모르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저도 투자자로서 그냥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리가켄바이오의 장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얘는 일단은 ADC 쪽에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둘 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한 강점으로 보면 이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플랫폼이 있죠. 일단은 ABL은 무슨 플랫폼이 있습니까? ABL. 얘는 BBB가 있잖아요. BBB.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 뇌혈관 장벽인가요? 그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치료 솔루션,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컨주얼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었죠. 접합 기술. 이 두 개 중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시장의 확장성이 어떤 플랫폼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플랫폼이 더 확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시면 그 종목 투자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아까 관심 있다라고 했었던 유한양행과 SK바이오팜의 사업, 그 TPD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지사장님도 뭐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그 표적 단백질 분해 솔루션, 자, 이게 ADC와 결합이 돼서 DAC라는 나중에 이제 기술로 이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DAC가 결국에는 이 접합 기술이 여기 AC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가 될 때 ADC 사업을 잘하고 있었던 리가캠이 여기서 중요한 어떤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기업의 입장과 어떤 시장의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리가캠바이오가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리가캠바이오의 공식 자료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이 연관 접점을 저는 못 찾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ADC와는 별개인 건지, 아니면 ADC가 DAC도 잘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연관 접점이 있다라고 하면 리가캠바이오가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을 거고, 일단은 알츠하이머나 루게릭병 그리고 파킨슨병의 그 희귀 질환을 타겟팅하고 있는 이 중추신경계 치료제로 이 BBB 셔틀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노피나 지금 GSK나 일라이 릴리가 이거를 수출을 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만큼 이 BBB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은데, 만약에 이들을 통한 어떤 FDA의 시판 허가 그리고 유의미한 어떤 치료 그런 임상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BBB가 갖고 있는 확장성은 저는 보다 더 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ABL의 이 BBB 자체가 현재 빅파마들의 GSK나 그 일라이릴리나 사노피라는 그 기업을 봤을 때도 무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시스톤이나 익수다, 그리고 아까 또 뭐였습니까? 중국의 포슨, 그리고 영국의 익수다, 이런 기업들보다는 일라이릴리나 사노피 그리고 GSK가 훨씬 더 저는 무언가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큰 기업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선택한 것은 무언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둘의 솔루션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쪽 시장 가치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저는 조금 더 좀 점수를 주는 이유는 siRNA, 이게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메리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BBB라는 기술 자체가 기존에는 사람의 그 뇌 쪽으로 직접 주사를 주입을 하거나 어떤 뭐 다른 방법들이 있었겠죠. 위험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환자에 대한 어떤 부담도 분명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정맥 주사 형태로 이 siRNA 이 약물을 통해서 주입을 하면 임상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맥 주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분이 중요한 인체 곳곳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발견이 됐다라고 해요. 그 뇌 쪽으로도.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앞으로는 부작용이나 어떤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글로벌 빅파마들이 시도하려고 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특별히 그 CNS라고 하는 중추신경계 쪽으로 봤을 때는 에이벨바이오 쪽이 근시일 내로 봤을 때는 좀 뭔가 시장이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애매한 게 뭐냐면 리가캠바이오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일스톤 수령이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ABL바이오는 사노피 쪽에서 파이프라인이 뒤로 밀리면서 최근에 나올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이 조금 후순위로 좀 밀려난 상황입니다. 누가 먼저 시장의 주목을 받을지는 몰라요. 단기간 관점으로. 단기 관점으로 봤을 때 리가캠이 더 급속도로 올라갈지 ABL이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ABL과 리가캠바이오를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플랫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시장 규모나 그 수요층들이 봤을 때 어떤 플랫폼을 더 선택할 것인가, 어떤 걸 더 시장 가치를 크게 볼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거기에서 우위가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투자자로서 이 어려운 바이오를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 모든 거를 진짜 막 전문가처럼 다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수준까지도 아직 공부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면 제가 공유드렸던 내용까지만이라도 한번 따라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고, 속도가 맞춰지면 그 다음 과정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좀 확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가캠바이오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나가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그리고 주식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나미텍이 오늘도 모모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멤버십 라이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